교재를 펴주시면요. 교재, 이론 교재입니다. 이론 교재의 표지를 보시면 간략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교재 이름은 EW1H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Why, When, How의 약자인데요. 제 수업의 특징을 가장 잘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Why, When, How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영어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게 이론, 수업과 어떤 차이가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각자 해보셨을 거예요. 독학을 하셨든 다른 인강을 들으셨든 스터디를 하셨든 나름대로 NCS 공부를 하셨을 텐데 시험장에 갔을 때 또는 집에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왜 잘 안 되지라는 부분이 많으셔서 이런 수업을 신청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로 공부를 하시다가 NCS 공부를 하시다가 왜 내가 시험장에 가면 잘 안 되지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요. 배운 이론이 있어요. 배운 이론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면 이제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을 문제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시키는 부분을 제 수업에서는 when으로서 설명을 드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 수업은 암기형이 아니라 이해형이거든요. 내가 배웠던 이론의 이름이 문제집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배웠던 이론의 이름은 따로 있고 문제집에 나오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내가 1번 문제에는 2번 이론을 연결시켜야 되고 2번 문제에서는 3번 이론을 연결시켜야지 빨리 풀 수가 있는데 각 문제에 어떤 이론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when으로서 언제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 쓰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당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론을 어떻게 쓰는지 how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how를 써주시면 문제가 풀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고 다들 또 궁금증이 또 많다 보니까 왜 이럴 때 쓰지? 왜 이렇게 쓰지? 라고 해서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이론에서는 why를 설명을 드려요. 문제 풀 때는 사실 why는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쓰고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되지만 우리가 시험 칠 때까지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담아두려면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why도 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복습을 하실 때 어제 문제 풀 때 when과 how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두 개만 포인트 두지 마시고요. 공부할 때는 why도 같이 꼭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why, when, how 이 세 가지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잘 복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why, when, how에서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론교재 16쪽을 잠깐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교재 16쪽. (16쪽을) 보시면 지금 오늘 배운 내용일 텐데요. 선택지 활용하기 1번 이론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론집에 정리되어 있듯이 when을 보시면 이 이론을 언제 쓰는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적성형 짧은 문제, 우리가 응용수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응용수리 문제에서 선택지가 숫자로 제시되어 있고 즉 1번에 A, 2번에 B 이거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쓸 수가 없고 1번에 20, 2번에 30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목표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이거는 바로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요. 네, 이게 일단 만족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선택지의 중간값부터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실제 이렇게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요. 각각 관련 정보가 무슨 말인지 중간값부터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4번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선택지 활용하기 1번 이론의 when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when을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적성형, 응용수리 문제됩니다. 라고 하면서 설문과 선지 두 가지로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적성형, 짧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겠죠? 아, 얘는 지금 설문, 문제와 선택지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적성형 문제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선택지가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16, 18, 20, 22, 24 이렇게 해서 숫자로 구성되어 있구나. 두 번째 웬도 만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웬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지만 관련 정보가 지금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묻고 있는 목표와 관련 정보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뭐 다른 문제, 5번 같은 문제가 있더라라고 했을 때 얘도 짧은 문제고 선택지가 숫자야. 근데 얘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는 즉 관련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렇게 웬을 만족하면 선택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웬을 만족하지 않으면 선택지를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택지를 이용하지 않고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when과 how로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왜 이렇게 푸느냐에 대해서 제가 why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서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이렇게 공부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내가 배웠던 어떤 이론을 쓰는 게 맞아라는 확신감을 가지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시험장 갔어요. 공부할 때 풀어왔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잘 풀어요. 내가 풀어왔던 문제랑 비슷하잖아 라고 해서 자신 있게 푸는데 봤더니 처음 보는 말들이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멈칫 놀라면서 이 문제는 처음 본 문제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는 넘겨야겠다 라고 해서 안 풉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잡아버리면요. 시험장 가서 풀 문제가 몇 개 없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 되게 많거든요. 네, 몇백 건이 됩니다. 그거 다 풀고 시험장에 간다 한들 내가 시중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랑 겹치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문제가 늘 바뀌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틀은 늘 똑같은데 문제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개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틀을 우리가 when과 how로서 정형화 시켜놓고 시험장에 가시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오든지 when에 넣고 when에 넣어서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how로서 표출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론교재의 표지를 봐주시면요. why, when, how가 대략 이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은 이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밑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총 10개의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업 상담과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수업 들으면 합격하나요? 이 수업 들으면 점수 무조건 올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로 yes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점수가 안 오르기 때문이 아니고요. 수업은 제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시험장을 가면 합격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옆에서 자 1번은 답이 2번이고요. 2번은 답이 5번입니다. 또는 3번은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가이드라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적어도 저는 열심히 수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10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저 또한 여러분께서 시험장 가셨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보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10가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 또한 역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론교재 표지에다가 적어놨고요. NCS 공부하기 전에 늘 이 표지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방향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성, 공부 방향성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제 수업은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엄청 중요합니다. 예습은 10% 적혀있는데 10%보다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즉 오늘 배웠던 것만 열심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되지 오늘 했는 거 충분히 익혔으니까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읽어온다든지 그런 예습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오세요 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제가 숙제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몇 페이지 읽어오세요. 근데 매번 있지 않고 가끔 가다 있고요. 늘 복습을 해주세요라는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복습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복습이 중요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뒤에 이어지거든요. 그럼 내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금 바쁘니까 복습을 좀 나중에 해야지라고 한다거든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앞에서 배웠던 이론과 이런 부분에서 유사하죠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복습 잘하신 분들은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복습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그런 게 있었나? 라고 해서 질문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복습을 늘 잘한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그 다음 진도들을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복습을 좀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업만 듣는다라고 했을 때는 전혀 수업의 내용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2월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기간 동안은 NCS 외의 공부는 최대한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공기업을 다녔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NCS뿐만 아니라 뭐 전공이라든지 또는 서류를 위해서 자격증 같은 공부들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건 다 알고 있지만 NCS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열심히 하셔야지 성적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꾸준히 조금씩 한다고 해서 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떤 거랑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주로 이직 하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이직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다른 걸 부탁드리는 것보다는 제일 먼저 부탁드리는 게 공부 시간 확보를 꼭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부 시간이 적으면요. 하루에 2~3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는요. NCS가 오르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총 60시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하루 2~3시간씩 20일 또는 한 달 동안 나누어서 공부를 하느니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해서요. 10일에서 12일 바짝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꼭 공부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기 9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무튼 복습이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NCS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NCS의 거의 70~80%의 공부 시간을 쓰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부분을 보시면요. 복습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복습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늘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1단계,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당일 복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수업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대충 머릿속으로 되감아 보면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1단계 복습을 소홀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한 이번 주까지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수업 내용들이. 그런데 한 5회차, 6회차,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면요. 1회차, 2회차 때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교재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막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1단계 복습이 잘 안 돼 있으면요. 나중에 내가 필기한 내용을 봤을 때 이거 내가 적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왜 내가 이런 내용들을 적었지? 수업 시간에 왜 이걸 적으라고 했을까?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업 들은 의미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꼭 당일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복기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 제가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을 비디오 리플레이 하듯이 쭉 되감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어떤 흐름으로 설명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러면서 되감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3시간짜리 수업이니까 복기를 하는 데는 한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30분 동안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1단계 복습을 끝나고 난 뒤에 2단계 복습으로 넘어갑니다. 2단계 복습은 백지복습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주로 이제 교재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교재를 보면서 복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재 보면서 복습하는 거는 1단계 복습이고요. 2단계 복습은 백지 연습장을 편 다음에요. 오늘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쭉 한번 순서대로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일필휘지로 쭉 적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면요. 여러분께서 복습을 되게 잘 하시는 거고요. 뭔가 이렇게 적다가 손이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맞아. 이거 뭐라고 이야기했지? 어떤 이야기라고 했지? 라고 해서 손이 멈추고 내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직까지 완벽한 복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면서 맞아. 이런 내용을 설명했었지. 이런 내용이라고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럼 다시 백지복습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요. 백지복수법 진짜 안 하시거든요. 제 수업 만약에 10분이 들으신다라고 하면요. 백지복수법 한 3, 4명?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안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교재를 보고 복습하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보고 복습하는 게 왜 안 좋냐면 교재에는 모든 내용이 다 적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눈으로 읽으면서 복습하면요. 다 안다고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진짜 제대로 안다면요. 백지를 주고 오늘 배운 내용들 다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자신 있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학교 때 뭐 강의 같은 거 수업 들으면서 발표 같은 거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발표를 했을 때 내가 대본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본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이 내용들이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으면요. 중간중간 약간 까먹었을 때 참조하는 정도로서 활용을 하는데 그냥 대본에 의존하시는 분들, 즉 여기 있는 내용이 숙지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 대본만 눈을 뜨다뜨다 쳐다보고 중간에 뭐라도 하나 막히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대본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은 시간이 되게 부족한 시험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해야지만 빠르게 시험장에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생각하면 기억날 것 같은데 이렇게 버퍼링이 계속 걸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론을 암만 열심히 공부해봤자 빠르게 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시간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지복수법을 통해서 내가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는지를 꼭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드디어 이제 문제를 푸는 시즌이 온 거예요. 주로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개인 카톡으로 오늘 숙제에 대해서 제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거든요. 몇 번 풀어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이론 배우고 나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배웠으니까 신났어. 그러니까 빨리 이론을 적용해봐야지 라고 해서 1단계, 2단계를 무시하고 바로 3단계 숙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서 3단계 숙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내가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들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들을 점검을 한 후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고 났을 때 정답률도 되게 높고요. 그래야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냥 드립다 문제만 빨리 푸시는 분들은요.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숙제 문제는 3단계 때 푸시는 거고요.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린 문제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가지고 계실 건데 숙제를 풀고 나서 나는 좀 공부 시간이 좀 남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있는 교재도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웠던 이론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풀다가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적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질문 언제든지 받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제가 질문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혹시 뭐 이해가 안 됐거나 추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이 끝난 뒤에 복습을 하다 보니까 또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있더라라고 하면 역시 카톡을 통해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질문하실 때는요. 한 10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막혔습니다. 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문제집의 해설지랑 같은 거거든요. 굳이 그렇게 했을 때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실수록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사실 문제를 틀렸을 때 내가 이 내용을 다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이분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이론이 3가지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이론은 잘 적용하고 있고 이 세 번째 부분이 부족하시구나 라고 해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짚어드릴 수가 있겠죠. 1, 2번 이론은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3번 이론에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1번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난 이 3가지를 다 몰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시려면 질문하실 때도 구체적인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을 때는 미루지 않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일주일치를 몰아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별로 좋지가 않고요. 질문이 있을 때 그때그때 질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질문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질문은 오늘 해주시면 되고요. 밤에 보내든 새벽에 보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어차피 일어나 있는 시간에 카톡 보고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질문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질문이 뭐였지라고 하면서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질문은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네, 문제 풀어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가 잘못되었는지 어떤 부분을 고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교정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문제 못 풀려도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문제를 읽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하셨을 거예요. 꼭 답을 내서 틀렸을 때만 질문 있는 게 아니고요. 답을 못 내더라도 내가 접근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문제들은 다 한글이에요. 한글을 읽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더니 답이 안 나왔더라. 그런 부분도 괜찮습니다. 거기까지도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제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본인의 사고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번 진도보다는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이 월수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냥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주 6회 해서 2주면 끝내면 좋지 않을까요?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수업 듣는 것 자체가 내가 NCS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매일매일 진도를 나간다?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텀을 두고 커리큘럼을 세운 이유가 복습을 제대로 하시고 이해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뒤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나중에 총복습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아니에요. 그날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앞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수업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시면 전 늘 다 이해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질문 안 하시면 본인 손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진도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거니까 제가 진도 빨리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해를 꼭 충분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6번 같은 경우에는 6번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5번까지 5번 빼고 4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4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지복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싶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 있으실 때 있잖아요. 물론 바로 질문 치시면 좋긴 한데요. 질문 내용이 좀 긴 경우에는 제가 질문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 있습니다라고 먼저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그럼 제가 기다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기다리는 동안 본론을 다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질문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기다릴 테니까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대해서 채팅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지복수법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이론 간략하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행지 활용하기 이론을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 이론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여러분께서 오늘 복습을 한다. 일단은 1단계 복습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설명했는지 또는 when이 어떤 의미고 how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했는 것을 다 머릿속에 리플레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복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단계 복습은 교재를 덮고 연습장을 펴니다. 연습장을 편 다음에 오늘 배웠던 이론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택지 활용하기 1번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먼저 적습니다. 선택지 활용하기 1 이렇게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언제 쓰지? when.
이 외는 몇 가지가 있었더라? 생각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1, 2, 3 해서 언제 쓰지? 적성형 문제에서 적성형이란 무엇이었지? 설문과 선지로 두 개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적성형이라고 했어. 적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가 수치야. 선택지가 수치. 수치라는 게 무슨 말이었지? 이렇게 10, 20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수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세 번째,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라고 해서 관련 정보라는 것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 정보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누구에게, 다시 말하면 제 수업을 듣지 않은 같은 취업 공부를 한 친구에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가 묻겠죠. 선택지 활용기 1번 이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께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쓰냐면 이럴 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친구들이 묻겠죠. 적성형이 무슨 말이야? 선택지가 수치라는 게 무슨 말이야? 관련 정보가 무슨 말이야? 그럼 여러분께서 설명해 주듯이 이 백지에다 적는 거예요. 관련 정보라는 것은 선택지의 목표값을 대입했을 때 다른 정보를 도출시킬 수 있는 정보를 관련된 정보라고 해. 그리고 뭐 추가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면 이런 문제에서는 얘가 관련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지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how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하는 거죠. 중간값부터 대입을 한대. 그러면 y 부분에서 왜 중간값부터 대입을 하는지, 또 대입의 방법을 왜 쓰는지, 즉 이 이론을 가지고 왜 문제를 푸는지, 멀쩡한 다른 이론이 아니라 왜 이론을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y에서 또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를 내가 교재를 보지 않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1단계 복습을 잘 하신 거고요. 또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1단계 복습할 때만 해도 다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적다 보니까 손이 멈추는 거죠. 그러네. 이거 왜 이렇게 한다고 했지? 또는 관련 정보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고 해서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교재를 보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또는 교재를 봐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또는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관련 정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라고 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시를 들면서 이런 경우에 관련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을 백지복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이 백지복습법은 NCS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공 같은 공부를 하실 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공부하는 방법인데 늘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가 이 교재를 시험장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내 머리만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당연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게 빠르게 표출되어야지만 제한 시간 안에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책을 덮어놓고 내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적어보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적힌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오늘 10시간을 공부했든 15시간을 공부했든 공부를 헛한 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머릿속에 없는데 그게 필기가 아무리 잘 돼 있다 한들 내 머릿속에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3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그게 내 머릿속에 온전히 있으면 잘 한 거고요. 오늘 공부를 잘한 거고 10시간을 공부했어도 내가 진도만 급급하게 나가고 머릿속에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백지복습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지복습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다시 교재 표지로 와서요. 6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NCS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다 보니까요. 문제 푸는 맛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오늘 10개를 풀고 또 매기고 틀렸고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기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일찍 공부를 하더라도요. 늘 후회가 남는 게 공부 시간이 늘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그나마 2월이라서 괜찮은데요. 한 3월이나 4월쯤 이제 채용 시험이 다가올 때쯤 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풉니다. 문제를 풀고 맞은 거는 잘 맞았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틀린 문제만 다시 리뷰를 하면서 내가 이 문제 왜 틀렸지? 다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해서 틀린 문제만 리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맞은 문제도 여러분께서 꼭 꼼꼼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맞은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얻어 걸린 걸 수 있습니다. 얻어 걸린 사고.
사실 그렇게 풀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푼 거예요. 근데 다행히 답은 맞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문제가 약간만 변형되어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얻어 걸린 사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문제를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얻어 걸린 사고로 맞은 걸 수 있으니까 맞은 문제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 시험은 빨리 푸는 게 중요해요. 빨리 푸는 거. 그러니까 풀어서 맞췄다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어떤 비효율적인 풀이를 없애야 될지 이런 고민을 늘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빨리 풀어서 맞췄는지를 검토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맞은 문제도 꼭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맞은 문제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순위고요. 틀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틀린 문제는 그 다음. 그래서 공부 우선순위는 맞은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늘 양보다는 질적인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맞힌 문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한 달 동안은 문제를 풀되 시간을 재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재지는 않고요. 제가 숙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시간을 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속도보다는 정답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답이 3번이 나왔고 이게 3번 답이 확실해 라는 느낌을 받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풀었는데 답을 3번을 냈어요. 3초 안에 풀었습니다. 근데 3번이 답이라는 확신이 100%가 아니라 한 60%, 70% 정도예요.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 문제를 많이 풀게 됐는데 맞은 게 제대로 없어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게 또 안 좋은 이유가 시험 치고 이제 집에 가시죠. 그러면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시험 치고 난 뒤부터 바로 면접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대충대충 문제를 푸시는 분은요, 면접 준비하세요라고 해도요, 아, 제가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발표 나면 면접 준비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꼭 우연찮게 필기 합격을 했을 때 면접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은 필기시험 치고 난 뒤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되게 여유롭습니다. 대부분 필기시험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일주일에서 10일 안에 면접을 보는데요. 그거는 준비하기 되게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준비하시려면 여러분께서 확신을 가지고 푼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치고 나왔을 때 아, 이번에는 합격하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이 확실히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즘에도 이제 문제를 풀러 시험장에 가는데요. 시험 치고 나면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와요. 아, 이번에 이만큼 문제를 풀었고 저번 합격 커트라인이 이 정도였으니까 이번 시험은 합격하겠구나 또는 내가 몇 점 좀 받겠구나 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정답률이 85%에서 90%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정답률이 80%는 돼야 됩니다. 80%라는 게 80점이라는 게 아니고요. 100문제 풀었을 때 80점 받는 게 80% 맞히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전부 다 풀 수는 없으니까요. 100개 풀고 60% 맞히는 거거든요. 80개 풀고 80% 맞추는 게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답률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면요.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한 번에 처음부터 속도랑 정답률을 동시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베스트지만 그거는 두 말 토끼 잡다가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드리자면 정답률이 무조건 우선이고요. 그 다음이 속도입니다. 특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요. 오답 시 감점이 있거든요. 오답 시 감점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찍어도 괜찮아요. 못 푸는 거 찍으면 맞으면 점수 주고 틀렸다고 해서 점수를 까지는 않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오답 시 감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일수록 더더욱 정답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뭐 사무직 기준 50문제거든요. 50문제인데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35개에서 38개 정도 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합격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50문제 중에서 45개 풀었어. 48개 풀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불합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풀었는데 왜 불합격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많이 푼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푼 만큼 분명히 정답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정답률이 떨어지면 많이 못 맞춘 데다가 오답시 감점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불합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물론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오답시 감점이 없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내가 속도를 조금 늦추더라도 정확하게 맞힌다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종각을 하고 난 이제 3월이겠죠. 3월부터는 이제부터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많이 풀어보실 건데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요 시간 재고 풀지 않지만 수업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요 열심히 이제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전압률을 확보를 했을 거니까요. 네, 속도를 늘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푸시고 시간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9번, 10번까지 설명드리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9번 공부 시간 최소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은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사기업층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기업 공부하시는 분들도 지금 공기업으로 되게 많이 넘어왔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욱 사기업이 더 적게 뽑게 되면서 공기업은 아직은 많이 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채용 경쟁률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쟁률 치열한 경쟁률 사이에서 내가 합격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공부해달라는 거예요. 최소.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하시는 분 많거든요. 10시간, 12시간 하신 분도 있는데 저는 최소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소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은 공부를 해주셔야지 뭔가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5시간, 6시간을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속 집중 시간이 중요한데요. NCS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는 50분 치는 기업도 있고 길게는 90분 또는 뭐 120분 치는 기업도 있는데요. 내가 치는 기업 있잖아요. 그 필기 시험 시간만큼 내 공부 시간, 집중 시간을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치는 시험이 뭐 서울교통공사다. 서울교통공사는 90분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공부 스케줄을 90분 공부하고 쉬는 시간, 90분 공부하고 쉬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90분 동안은 딴짓 안 하고 휴대폰도 안 보고 화장실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컴퓨터도 안 하고 내가 오롯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놔야지 시험장 갔을 때 90분 내내 집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치는 시험에 맞추어서 연속 집중 시간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분 짧을 수도 있고 120분 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시험에 맞춰서 미리 그런 연습을 해두셔야지 실전에서 빛을 발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5번 빼고 9가지죠. 9가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